자, 이것저것 알아보는 알았수다. 이번 주는 매크로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죠. 거시경제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금리 결정도 많았고 특히 미국 중앙은행 신임 연준 총재께서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환율도 주식도 금리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 거시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LS증권 투자전략실장님 최강혁 여의도의 매크로 현인 최강혁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강혁 실장님은 저랑 예전에 같이 일하고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걸 저희 제작진이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걸 제발 좀 나와달라고 10고초려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셨고요. 네, 오늘 끝까지 생각을 다 들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연간 전망 이제 나왔어요. 연간 전망 이제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니고 네. 자료 쓸 때는 전화를 잘 못 받았어요. 자료 쓰시느라고 집중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타입이 아니었는데 네. 잘 나왔나요 자료 그래서? 나왔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자료 나오고 나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맞아요. 네, 고생은 하는데 맞아요. 자료 끝나고 나면 이거 아니었는데 하는 그 느낌. 하반기 전망. 예. 하반기 어떤가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원래 이제 작년 말에 세미나를 했을 때는 제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미국을 앞서는 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네, 한국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근데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상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상반기까지는 좋을 거 확실히 좋을 것 같고 하반기는 원래는 하반기도 무조건 좋다 해서 하반기 조금 봐야 되겠는데. 요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수출이 엄청 잘 되는데요? 수출이 엄청 잘 되는데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의 그림이긴 한데 반도체 주가에 너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그래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원래는 이제 수출이 좋아져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가가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반도체 주가가 좋아가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습니다가 거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거는 조금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만약에 주가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경기도 같이 둔화돼 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를 걱정을 좀 하잖아요. 네. 금리 레벨이 높고 게다가 낮아지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게다가 BOJ도 금리를 인상해서 지금 네. 1% 거의 30년 만에 최고인데 연준도 뭐 올릴 수 있다고도 하고 금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리는 뭐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근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BOJ에서도 얘기했던 게 지금 안 올리면은 나중에 더 높게 올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한번 올려놓고 시작한다라는 개념이라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 선제적으로 조금 보험성 인상해 놓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위기 상황인 것 같진 않아요. 그 시장을 네. 무너뜨릴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한국은행 총재님도 세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긴축적인 성향이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올린다고 하고 계시죠. 예, 긴축적인 성향 자체가 조금 긴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빈 허씨 같은 경우에는 성향은 긴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완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기대감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시장에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 쪽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네. 벨로시티 그러니까는 시장에 얼마나 돈이 많이 돌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펼쳐가지고 완화적으로 해주실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이제 페드나 이런 데서는 티가 안 날 수는 있어요. 네. 아싸 기준금리 인상, 인하 아니면은 뭐 QE 확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금리를 인상하겠죠? 저는 할 것 같아요. 워낙에 기자회견에서 무섭게 얘기를 하신 게 가계대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환율 문제, 그다음에 경기 문제까지 다 합쳤을 때도 나는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인상하더라도. 모든 중앙은행 총재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면은 인상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7월인가 아마 인상은 뭐 거의 확실하다 쳐도 네. 연내 한 번 더 올릴까요? 저는 한 번 더 보고 있어요. 우와. 네, 한 번 더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연말에 3%. 네.
하긴 시중금리가 지금 이미 거의 반영했죠. 시중금리는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시중금리가 반영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그러더라도 사실은 그게 주가를 흔드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금리가 오르면 그 금리가 올라서 어떤 빌리는 사람들의 압박을 가해서 네. 뭐 개인이든 네. 주식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다. 아 근데 그거는 진짜로 한국 산업의 좀 특징을 보셔야 되는 게 원래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한국은 가계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빌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은 신규로 대출하거나 이런 게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올 것 같진 않고 네. 제일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대기업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쪽인데 한국은 이 돈을 빌려가지고서도 뭔가를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투자할 걸 못하거나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긴 지금 시장 금리 레벨을 보면 중앙은행이 좀 사후적으로 올리는 거에 가까워요, 그죠? 예, 그죠. 이미 올라가 있는 걸 그냥 맞춰주는 느낌이라서. 맞춰주는 거고 거기다가 환율 때문에라도 조금은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연히 환율로 넘어가는데 예, 이게 매크로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1,500원 위에 있거든요. 네. 좀 환율 아래쪽, 그러니까 원화가 좀 강세로 될까요? 저는 워낙 강세를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1,560원까지 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자분들이나 전화 오시면 제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왜 올라갔는지. 모르면 안 받는 건가요? 아니 뭐라고 설명해줘야죠.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몇 명 없는데 그걸 설명해 줄 사람이. 그 유튜버인 제가 나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이게 펀더멘탈로 보면은 생각보다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가 지금 1분기가 일단 3.8이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모든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돈의 값어치기 때문에 경제가 제일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컨센서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재수가 없었던 부분은 2025년 6월에 경제 성장 전망이 내려갈 때는 환율이 올라갔어요. 튕겨 올라갔어요. 2025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디커플링 됐죠. 예, 디커플링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 좋게 발표되고 전망치가 올라가기 바로 전에 직전에 이런 사태가 터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성장률 자체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약간 신흥국 계열인 한국 원화를 좀 팔았는데 이제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아직 좀 늦게. 그죠.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가 영향이 크잖아요. 그죠. 유가 영향이 크니까는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지금 굳이 그걸 반영해가지고 환율을 내려줘야 되느냐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외 투자가 많아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저는 그 전 총리, 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라서 괜찮습니다. 이제 말씀. 한국 청년들 쿨해가지고 해외 투자 많이 한다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그거는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가계의 해외 외화 그 예금 자체가 맞아요. 한 1년 동안 안 늘어났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업 외화 예금이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수급 요인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가계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업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공장이나 이제 해외 대기업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사나 이런 거 현지 그런 버는 같은 거 거. 투자에 대한 재투자 환수가 액수가 있거든요. 재투자를 전부 다 해외에서 하고 있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안 들어오고 거기서 중간재 사가지고 만들려면은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했다가 다시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달러 자체가 모자라진 않는다라고서는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이 스왑 레이트 자체가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 이제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달러 환경이.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는 달러 모자라진 않는데 수급상으로 한국으로 잘 안 들어오고 거기서 묶어버리니까 그렇죠.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러면 한 주도 못 받았지만 우리가 예. 스페이스X에 돈을 좀 많이 넣었잖아요. 달러 넣었다. 네네네네네. 되돌려 받긴 하지만 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계산도 했어요. 예, 대강 이제 기본 베이스 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7,200억이면은 한
2.9원 정도. 아, 그건 뭐 별거 아니네. 3에서 뭐 많으면 한 3.5원 정도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기관을 대상으로 했던 거잖아요, 청약이. 네. 그러면은 해지 거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논문이나 이런 거 상으로는 보통 해지를 제일 많이 잘 걸면은 40%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X가 더 줄어들어요. 별 그래서 영향이 없다. 2, 3원 정도. 근데 정부에서 그 당시에 환율이 올라갈 때였었잖아요. 네. 정부에서 청약에 대해 가지고 30% 정도 물량으로 규제했잖아요. 만약에 전체를 했으면 한 15원에서 10원에서 15원까지는 될 수 있었으니까 생각보다는 촉발될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향은 준 지금은 영향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환율은 저도 좀 1,500원 이상 지금 레벨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하게도 약해 원화가 그죠? 맞아요. 조금 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약간 한국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물가가 너무 높다. 한국이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를 인상할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제가 좀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뷰도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노무라 친구들이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물가는 안 낮아지겠죠? 물가는 지금 상황에서 낮아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일단 환율 문제가 끼어 있고 그러니까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1,400억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 문제도 있고 맞아요. 거기다가 유가는 일단은 내려갈 걸로 보이잖아요. 유가는 내려갈 것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도체 가격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번에 PPI 발표된 거 보셔도 최종 PPI는 안 올라갔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가 관련된 건 빼버리면 되고 중간재 PPI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까지 최종재의 그 반도체 가격 상승이 반영이 안 됐대요. 전가가 아직 안 됐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노트북 가격은 비싼지 저는 모르겠는데 통계가 이제 사기 예. 거짓말? 살려고 그러다가 못 샀거든요. 통계 안 잡히는 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잡히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한국이 지금 물가면은 유가까지 계산하면 정상적인 수준일 거라고 봐요. 물가가 특별히 높은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물가도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간 거지 한국만 높은 건 아니다. 그죠, 그죠. 그 약간 물가는 게 기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베이스비 그게 올해 높으면 내년은 좀 이제 기저가 분모가 크기 때문에 예. 내년에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하고서는 기저효과 계산했을 때 네. 유가 이란 사태 없었을 때 네. 올해 5, 6, 7월이 제일 높은 달이었어요. 원래 물가 기저효과 전망 자체가 그런 거 높았어요. 그래 한 3%까지도 봤었거든요. 네. 그 이란 사태 없이. 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기도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도 그 금리 인상 어떤 이유로 드는 것 중에서 물가가 좀 최하위에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나 뭐 눈높이 맞춘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가는 뭐 하락하진 않겠죠. 급속히 올라가진 않아도. 그죠.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어려운데 한 8, 9월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내려가는 모습 가시적으로 확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기름 그 휘발유 값이 2,000원에서 안 내려갈까요? 상단 막아놓은 상태로 2,000원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뚫고 올라간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2,000원까지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내려가죠. 그렇군요.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스페시픽한 그 매크로 지표를 얘기해봤습니다. 금리, 환율, 물가. 그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수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근데 계산하기가 네.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수치가 나오는 게요. 그죠. 1분기가 너무 세게 나와버리니까. 근데 2분기는 반도체 더 많이 번다고 하니까. 예, 반도체가 더 많이 번다라고 그래가지고 2분기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은 경제 성장률 수치 자체가 3%가 훌쩍 넘어가요. 연간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예. 한국에.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안 올라가게 막아보려고서 낮게 잡아봤는데 그걸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분기 성장률을 이렇게 때려 넣어본 거죠. 네. 낮게 하고선 그 다음에 모델을 돌리려고. 한국은행이랑 이제 대결을 하시는 거군요. 그랬더니 2분기 0.4 잡고 네. 3분기 0.2, 4분기 0.1까지 내려보니까 그렇게 내리니까는 한 2.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3자 안 보려고. 네. 3자 얘기하기 부담스러워서. 실질 경제 성장률 3점 안 보려고. 네. 우리 약간 잠재 성장률이 1%대 아닌가요? 지금 1%대죠. 무리하고
하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솔직히 성장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그 잠정치로 수정된 거 자체가 근데 거의 3.8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이게 1분기 성장률 아. 수정된 거 3.6에서 3.8로 올라갔거든요. 네, 네. 이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올라갔던 게 근데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설비 투자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도체 설비 투자가 생각보다 올라간 것 같아요. 소부장. 네. 아, 그래서 주가가 요즘에. 예,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사장단하고 뭐 이렇게 그 네, 네. 유튜브로 회의하는 거를 봤는데 그 전력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긴 했는데 용인 쪽에 대해 가지고서는 생각보다 들어가는 물량들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래서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들어가는 물량의 전기만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소부장 종목들,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평택만이 아니라 용인으로 추가 투자하는 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 액수가 늘어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전라도 쪽이나 이쪽에서 전기를 끌고 오나 봐요. 근데 그러려면 중간에 송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죠.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투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 설비 투자나 그다음에 송신망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전력이 약간 요즘 재반등하나 보다, 그죠? 그것도 있고 전선도 그렇고. 일단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실적 좋은 것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테마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매크로를 봐야 네. 설비 투자를 봐야 주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에 약간 세태가 네. 이코노미스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니네가 주가 종목을 뭘 아냐. 기업 실적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전 것들이. 무시당한 지 20년째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펀트하는 친구나 아니면 종목하는 친구하고 항상 쌓았던 게 너네는 1분기 GDP가 4월 말에 발표가 되면은 1, 2, 3월 거를 4월 말에 보면은 그게 주식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근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너네 실적 발표는 1분기 실적 발표 4월, 5월에 나오는 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경제를 매크로를 한다라는 거는요. 매크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1분기 GDP 경제 성장을 2월 정도에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하고 연동돼 가지고 경제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는 주가가 어디가 좋냐라는 거를 예상하는 작업이 2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보고 있다. 그렇죠. 저희가 어? 먼저 보는 거예요. 매크로가 먼저 보는 거예요. 원래. 실적 발표해야 하는 놈들이. 예, 그렇죠. 매크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EPS 추정치를 내면서. 네. 하지만 요즘 애널리스트 센터에서 가장 인기 좋은 섹터는 어디죠? 반도체. 반도체죠. 네. 매크로가 인기 있을 때는 약간 이제 침체기나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예. 그리고 꼭 안 좋을 때 불러. 안 좋을 때 이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도 불러. 예, 그리고 저희도 할 말도 없는데 별로. 그리고 빠지고 안 좋은 나서 거 뭐. 왜 빠지냐고 왜 물어보냐고. 제가 이제 자료를 쓰면서 중간 제목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했거든요. 그걸 또 쓰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원래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때 연극을 하는데 맞아요. 연극이 내용이 막 마무리를 못 짓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기계 장치로 신이 내려와요. 그죠? 뇌절했다. 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정리해줘. 정리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거든요. 제가 보는 데우스가 신의 역할을 하는 게 AI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경제를 분석을 하고 뭔가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AI 급등 끝나버려요. 경제 분석했던 모든 내용이. 그래서 AI에 대해 가지고 분석이 안 들어갔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는 구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AI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좋아해요. 전 좋아하는데. 이더리움도 좋아하시잖아요. 이더리움 어떻게 요즘에 좀 별로죠? 저희 형이 너 요즘에 골목길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던데. 일찍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암호화폐도 투자 많이 하시고. 아니 근데 저는 분명히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에? 근데 그 분할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고 그런 건데 네. 저희 형도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듣냐고. 사라 그러면 사는 거지. 듣고 싶은 것만 있기 때문에 AI. 근데 제가 약간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1분기 경제 성장률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네. 전망을 물어봐요. 네. 잘 못 맞춰요. 그렇죠.
저는 그 AI하고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화를 하세요? 챗GPT나 이런 거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대답 끌어내기. 막 질문을 막 하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답변으로 와요. 결국엔. 그걸로 이제 보고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걸로는 AI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수치가 너무 틀려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거나 뭔가 수치를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석은 쓰셔도 되는데 걔가 직접적으로 주는 수치는 대부분 틀리더라고요. 끌어오는 게 예. 그렇죠. 예. 은근히 뭘 봐야 될지 몰라요. AI를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환율을 저는 매일 보잖아요. 네. 근데 수치가 이상해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환율을 가져오는지. 그랬더니 이게 일단 처음에 끌고 오기 제일 쉬운 게 뉴스 기사잖아요. 거기서 2025년 환율을 끌어온 다음에 딴 건 찾기가 귀찮으니까 12분의 1로 해가지고서 월로 넣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산을 막 한 거를 나중에 보시는 분은 결론만 보시니까. 그러니까 다 틀려버리는 거죠. 이 꼼수를 게으르는 네. 꼼수를 쓰는구나. 그래서 통계표를 받아가지고 줘요. 이 숫자만 쓰라고. 딴 숫자 쓰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AI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잘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제일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게 예전에 1982년에 네. GM 공장에서 시도했던 직원 없는 공장. 직원이 아무도 없어도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겠다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돈 무지하게 넣고선 GM이 이제 적자에서 그러고 완전히 망했구나.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중간중간에 오류들이 나잖아요. 그 오류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중간에 계속해 가지고 들어가질 않은 거죠. 그래서 도색 기술을 했더니 자동차를 칠하는 게 아니라 옆에 로봇을 칠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AI, 챗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거 좋은 건 맞는데 그거를 실제로 기업이나 판단에 도입을 했을 때 아직까지 검증이 전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자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오케이고 그 회사가 좋은 거 오케이인데 이게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도 그렇고 네.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꿈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맞아요. 화성엔 한 5년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AI도 마찬가지고. 근데 채권 쪽 시선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는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나마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침착하게 이게 약간 이성을 찾으라고 해주는 쪽이 이코노미스트들이잖아요. 그죠.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는 근데 약간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초를 칠 수는 없으니까. 예. 근데 조금 이제 조심은 하셔야 되죠. 조심은 하셔야 되고 경제로 봤을 때는 저는 생각보다 경제가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안 좋아져가지고 둔화나 침체로 갈 거다라고 봤었는데 네. 지금은 버틸 만큼 버티다가 꺾여버리겠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오, 진짜요? 세게 꺾이겠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꺾일 때. 근데 저는 사실 매크로도 하지만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사실 매크로 하지만 매크로보다 주식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롱바이어스가 강한 맞아요. 사람이라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반도체나 AI 관련된 애들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지 싶어요. 왜냐하면 꺾인다면서요. 부러진다면서요. 부러질 때까지 가져가시는 거죠. 부러질 때까지 차라리 가져가시다가 개들 안고 떨어지는 게 낫다. 부러졌을 때 빼시는 게 아마 수익률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 그럼 지금 못 가고 있는 코스닥 이런 거는 가지 마라. 저한테 진짜 매일 질문 오는 게 코스닥이거든요. 네. 왜 빠져? 이거 왜 안 올라? 빠지면 물어봐. 예. 오르는 근데- 건 안 물어봐. 근데 되게 웃기는 얘기인 게 반도체가 올라가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좋은 시기에 코스닥이 관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부장은 괜찮아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 사시려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코스닥 ETF 중에서 전공정이나 후공정 관련된 거 반도체. 그거를 사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코스닥 자체가 수혜를 보려면은 한번 꺾인 다음에 그 뒤에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안 좋다는 거네요. 지금은. 굳이 뭐 코스닥을 사고 그러냐. 지금 아유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인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반도체를 사고 가지고 있다가 이 반도체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뭔가를 예상해가지고 다음 타자는 누군지 예상을 해가지고 사고 비중을 다 옮겨가고 이거는 매니저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렇죠. 현금을 못 가져가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를 끝까지 물고 가다가 조짐이 안 좋다 싶으면 그냥 다 빼버려가지고 현금으로 일단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가 조정 나오는 거 보신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반도체 들어가시는 게 전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너도 나도 들고 있으니까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돈을 번 다음에 현금을 찾으면은 그 현금을 못 참잖아요. 그죠? 못 참고서 저도 그래가지고 다 날렸어요. 굳이 그건 질문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수익률이 쏙쏙쏙쏙 내려가더라고요. 반도체로 벌어놓은 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매매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투자전략 실장님이시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세미나를 많이 다니실 텐데 네. 요즘에 기관들 뭐 운용사나 네. 또는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때요? 매니저들 별로 안 좋죠. 좋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은 제일 예로 많이 드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거 이제 못 채우잖아요. 그렇죠. 못 채우는데 이거는 절대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벤치마크 수익률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해 100% 상승했거든요. 예. 근데 100%한 매니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0%를 이겨야지 매니저가 수익률이 난 거잖아요. 그죠? 너 잘했다 해주는데. 예, 그런데 그게 어렵죠. 야, 너는 코스피 ETF보다 못하는 놈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도대체 무슨 업종을 사야지. 반도체를 조금씩 줄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의 업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내가 사기로 해도 얘들이 시총 비중대로 채우면 50%가 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펀드를 단일 업종에 50%를 넣을 수 있는 매니저가 별로 없어요. 매니저도 없고 회사에서 제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 그 개인분들은 그냥 몰빵하면 되지. 근데 매니저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매니저들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는 이렇게 한 종목이 날아가는 장이 아니라 이 되게 치고받고 하는 맞아요. 그런 장에서 매니저들의 진가가 발휘되죠. 그럴 때가 좋았는데 그죠? 요즘에는 기관 투자자를 이제 존중하는 마음이 특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죠. 제가 저기 한국거래소 갔을 때 건의사항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거 얘기했는데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나 이런 거보다는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만 항상 명심하셔야죠. 빠지는 거에서 만약에 빠졌을 때는 재수익률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건 명심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빠졌을 때 미련 없이 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제 좋다고 하시지만 네. 계속 이제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셔를 꼭 마지막에 붙이시는 거 보면 살짝 하반기에서는 이제 뭐 만을 찍거나 아니면 만을 못 찍더라도 좀 하반기는 좀 안 좋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여름엔? 저는 만까지 생각은 안 해보고 만은 못 찍고. 한 번도 못 생각을 안 해봤어요. 9천은 가능하겠죠. 지금 지수 따니면은 뭐 한 번 뚫고 올라가면 살짝 찍고. 가긴 가겠죠. 그러면 9천 정도가 올해 고점 정도 보시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에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장률은 이제 거의 끝자락인 것 같아서 이 보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인지하실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빼셔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출하가 아직은 올라가더라고요. 네. 출하가 올라가는데 재고가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 업종들은 대부분은 실제 경기에서 좋은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해서 급상승이 나왔다가 빠질 경우는 출하가 빠진 다음에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의 여력은 있어요. 주가가 네, 그래서 버티는 기간이. 보고 나서 빼도 될 것 같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그나마 딴 거 뭐 있어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출하가 올라가는데 재고가 안 올라가는 애들이 제일 대표적인 애는 제약 쪽이더라고요. 네, 제약이 바이오. 근데 관심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쵸. 그 제약 쪽이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제약하고 또 바이오는 또 다른 거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계속 언급을 회피하시네요. 코스닥 저 좋아해요. 좋아하는 좋아하는데. 한데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다. 이거는 진짜 시장의 관심의 문제예요. 맞아. 코스닥에 진짜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 좋으면 뭐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거의 뭐 헤드라인의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 반 이상 차지하고. 예. 그래도 코스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은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정도예요. 좋아하면 하고 아니면 굳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봤습니다. 그 금리도 보고 환율도 보고 말씀하신 거가 대부분 뭐 컨센서스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강혁 이 위원님께서 20년 넘었죠 지금 벌써. 네, 그 정도 됐죠. 네.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한 우물을 20년 파시다 보니까 사실 엄청 뭐랄까 잘 맞추세요. 근데 관심이 없어 시장에서. 그게 문제야. 그죠? 관심이 없으셔서 많이 이제 그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화면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끝으로 이제 제가 위원님이 의외로 이제 숫자를 다루긴 하는데 세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로서 여의도에서 굉장히 오래 계신 분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 우리가 화성에 가고 우리가 정말 AI가 탑재된 로봇을 막 세대씩 데리고 다니고 그게 될까요? 아니면 뭐 이러다 말고 다시 지금 이렇게 인간의 삶으로 다시 살까요? AI로 인해 가지고 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건 동의해요. 확실히. 네, 그건 확실히 동의하고 어느 정도의 임팩트라고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래도 자동차 개발했을 때나 세탁기 개발했을 때 정도의 임팩트는 주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계산상으로 안 떨어지는 숫자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의 영역. 근데 하드웨어 로봇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다니고 가사 로봇이 나오고 우리 막 노동 안 해도 되고 예, 화성에 시대. 가서 뭔가를 하고 한 100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중간에 분명히 정치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 다 끼어 있을 거고, 저는 무인 자동차도 그렇지만 항상 걱정되는 거는 해킹 문제나 보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서는 그걸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적극 보급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변화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생산성이 늘어난다라는 거, 거기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강혁 위원님께 이제 이런 걸 여쭈고 가끔 귀를 기울이는 게 최강혁 위원님 반은 엄청 투기적이고 이더리움하고 이러신 분인데 이쪽 반은 이제 약간 침착하게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게 있으셔서 굉장히 저는 조금 이제 쇼 쪽으로 보는 쪽이고 최강혁 위원님은 좀 균형이 좀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매크로 이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았습니다. 금리 변화도 크고 환율은 조금 안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변화가 크고 6월 말로 갈수록 이제 다음 하반기에 대한 시장이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최강혁 위원님께서 그러셨고요. 시작 전에 그러셨고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셨다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을 정도로 그래서 찾아보시고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에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몇 개만 해주세요. 네. 요거 이제 PD님께서 너한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질문인데 막 기사에는 2017년, 18년까지도 업황이 좋고 실적이나 어닝이 많이 네. 그것까지 지금 땡겨서 반영된 수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하반기 안 좋다고 하셨으니 네. 이게 업황이랑은 다른 문제인 건지 업황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업황은 땡겨서 반영한 것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갔을 때 성장률이 50%도 좋은 거지만 성장률 40%도 업황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을 때 50%였는데 40%로 내려가면은 그거를 내려간 거로 판단을 내려요. 심리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AI 다음은 로봇이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실제 로봇주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니까 고평가는 돼 있다고 보는데 로봇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악 물고서는 한 번 더 이슈를 만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창조적 파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구태이연한 거를 파괴해 가지고 신문물로 나간다라기보다는 계속해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따라오는 놈들을 죽인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은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투자를 하려면은 결국 그 투자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픈 AI만 갖고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피지컬로 앞으로 넘어갈 거고 소프트웨어가 좋아질 거고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투자를 계속 늘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로봇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핑계. 핑계. PD님 여기서 보니까 되게 송중기 닮았다. 오, 그래서 별명이 송중기 PD님이에요. 네. 이거 편집 안 하실 것 같아요. 알상무님도 언급해주신 내용이긴 한데 외국인의 해지 물량이 환율에 영향이 있다라고 예. 보시는
이게 요즘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해지를 잘 안 하긴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정도였냐면은 보통 환율이 높은 수준이면은 외국인이 삽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걸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원화가 쌀 그래서 때 사서 네. 비싸게 팔 때. 그래서 주가 수익 7%에 환 차익 7% 정도에서 한 14%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요즘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실제로 하는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데 원래는 환했질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근데 올라갔으면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올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 정도 환율이면. 들어오면 환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것저것 알아보는 알아수다 오늘 매크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